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어요? 제가 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너는 이제 부모가 망신스러운 거냐? 가만 보면 아버지가 저를 의사로 만드셨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했어요. 거지 같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대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너는 내가 하루에 생선을 몇 마리나 파는 줄 아니? 너가 그때 다녔던 학원비 과외비 벌려면 2,000원짜리 고등어 몇 마리를 팔았어야 하는 줄 알기나 해. 아버지, 원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시장에서 생선 팔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비린내가 싫어서 생선 못 먹어요. 제 인생에 도움될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발.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73세 김 씨와 그의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단지 아들을 잘 교육시켜서 좋은 직업을 갖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김 씨의 일생의 목표였고 그걸 위해서는 본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그의 아들이 의사가 되면서 그 바람이 이루어진 줄로 알았습니다. 아들이 의사로서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전부 김 씨의 착각이었어요.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바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김 씨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고 부정하려고 했어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키운 아들이 본인 상견례 자리에는 창피하니까 김 씨에게 오지 말아달라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마음속에 대못이 박혀버린 김 씨는 마지막으로라도 아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지 아니면 당당히 상견례 자리에 찾아가 아들의 두 얼굴을 낱낱이 까발려줘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김 씨의 부모님은 평생 시골에서 소 키우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김 씨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느라 중학교도 끝까지 다니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도 농사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일을 하면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를 보며 가난의 대를 본인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으로 19살이 되었을 때 도시로 나가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을 했어요. 가방끈이 짧은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몸 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7, 8년을 공사판에서 일을 하며 살다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김 씨는 아내의 조언으로 시장 구석에서 생선을 떼다가 팔기 시작했어요. 김 씨의 장인 장모가 시장에서 건어물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붕도 없는 노상 점포에서 시작해서 번듯한 매장으로 들어올 때까지 김 씨는 정말 돈만 벌며 살았어요. 그 사이에 아들도 하나 낳았고 여유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세 식구 먹고 사는데 큰 불편이 없을 정도는 되었죠. 내가 촌에서 농사 짓다가 올라와서 당신 만나 이 정도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네. 전부 당신이 열심히 살아서 그렇죠. 앞으로 선우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집도 점점 더 넓혀봐요. 세상에 더 바랄 것 없을 것처럼 좋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 역시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일을 같이 했었는데 김 씨가 바쁜 날에는 거래처 배달을 아내가 한 적도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오징어와 동태 박스를 오토바이에 싣고 김 씨의 아내가 배달을 나갔다가 시장 초입에서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김 씨의 아들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상태였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 수밖에 없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철이 일찍 들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만 봤다 하면 전교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시장 사람들은 김 씨의 아들을 천재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김 씨는 본인의 노후 준비나 이렇다 할 취미 생활도 없이 버는 돈을 모두 아들의 공부에 투자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었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수학 영어 과외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것도 전부 해주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일이 마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가끔은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퇴근하고 돌아와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다음날 다시 일어나 일하러 나갈 힘이 생겼어요. 그런 아들은 결국 의대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개천에서 용이 나버렸네. 김 씨는 이제 일 안 해도 돼. 의사 아들이 집안을 다 일으켜 세워주겠지? 대학에 입학한 아들은 서울로 올라갔지만 시장 사람들은 김 씨를 볼 때마다 아들 잘 키웠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사람들이 축혀 세워주니 김 씨도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고 부모로서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준 일이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로 알았지만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로는 고등학교 때와는 들어가는 돈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어요. 아들이 먹고 자고 쓰는 생활비부터 학비의 용돈까지 전부 김 씨가 보내주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안 내려오니? 죄송해요. 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해요. 저 지금 바로 수업 들어가 봐야 해요. 끊을게요. 그래, 알겠다. 밥 잘 챙겨 먹어라. 김 씨의 아들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말이나 명절 연휴는 물론이고 방학 때도 거의 내려오지 않았어요. 워낙 공부할 것이 많아 힘들다고 하는데 김 씨는 대학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하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 의사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김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를 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김 씨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김 씨의 나이는 60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김 씨 아들이 의사라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 의사 맞아? 누구 본 사람 있어? 옛날에 이 시장 바닥에서 의사 났다고 잔치도 크게 했었는데. 맞아. 나도 그때 있었잖아. 아니 근데 한 번을 아버지 보러 안 오네. 시장에는 진짜 아들이 의사가 된 게 맞냐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김 씨의 아들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아들이 어쩐 일인지 갑자기 주말에 내려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볼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은 김 씨였는데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을 한다고?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아들이었고 워낙 바쁘기 때문에 당장은 결혼 생각 자체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정말 잘 됐다. 너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 그렇지만 김 씨는 아들의 결혼 소식이 진심으로 기뻤고 언젠가 손주를 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상대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같은 대학 후배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며느리도 의사라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잘 됐다, 잘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라. 김 씨는 들뜬 발걸음으로 안방에 들어가 통장을 하나 들고 나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너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놨던 거야. 필요한 곳에 써라. 그동안 김 씨가 아들의 결혼을 위해 모아놨던 통장이었고 매일 장사가 끝나면 퇴근길에 은행 ATM 기계로 현금을 입금해 왔어요. 1억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돈을 이런 기쁜 순간에 아들에게 줄 수 있어서 김 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김 씨의 통장을 살펴보더니
다시 김 씨에게 건네주며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저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쓰세요. 아들의 말에 당황한 김 씨는 다시 한번 통장을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결혼할 때 돈 많이 필요할 거 아니냐? 집을 구하던 혼수를 맞추던 너 필요한 곳에 쓰라니까. 아버지, 저도 돈 있어요. 아버지가 모은 돈보다 더 많이요. 그리고 저희 처가가 잘 살아요. 이 정도 푼돈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별 티도 안 나요. 아들의 그 말에 김 씨는 통장을 내밀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신혼집도 그렇고 나머지도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건 아니에요. 결혼할 상대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고 예비 사돈 될 사람이 서울에서 커다란 병원 원장이라는 말을 하며 김 씨의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부자인 건 부자인 것이고 김 씨도 부모로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너가 가져가서 차라도 근사한 거 한 대 뽑아. 너가 필요한 곳에 용돈으로 쓰던지. 내가 이 돈으로 뭘 하겠냐? 김 씨의 말에 아들이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아서 챙겨 넣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밥 먹고 가라. 내가 금방 차려줄게. 아니에요. 저 그냥 가볼게요. 아들은 김 씨와 같이 밥 한 끼도 하지 않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날아갈 것처럼 좋았던 기분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복잡한 감정만 남아 있었어요. 평생을 노력하며 살았건만 부족한 부모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통장을 받으면 아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저런 반응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안 먹고 안 쓰며 한 푼이라도 더 저금했던 돈이 아들에겐 받으나 마나한 금액인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다 했다는 생각으로 애써 태어난 척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별다른 소식은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예비 며느리를 데려와 인사시킨 적도 없었고 상견례를 하겠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씨 양복 있어? 상견례 가고 아들 결혼식 가려면 양복이 있어야지. 그러고 보니 김 씨는 이때까지 변변한 양복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김 씨 본인의 결혼식 할 때 맞췄던 양복 한 벌이 평생의 전부였죠. 시장 동료 상인들의 말에 김 씨는 시내 양복점에서 번듯한 양복도 한 벌 맞췄어요. 집에 와서 양복을 다시 입어보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양복을 입고 상견례에 나가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모습을 상상하면 김 씨는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선우야, 많이 바쁘냐? 지금은 괜찮아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상견례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아, 그거 아직 날짜가 안 잡혔어요. 날짜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가 생각하기엔 결혼식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더 캐물을 수는 없었고 평소처럼 시장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연말이네. 김씨 생일도 이제 곧 아니야? 12월은 김 씨의 생일이었고 이번 생일은 칠순이었죠. 그나저나 칠순잔치 안 하나? 의사 아들이 그런 것 좀 알아서 챙겨주면 좋을 텐데. 칠순은 무슨 칠순이야? 요즘 누가 그런 걸 챙긴다고? 환갑이면 몰라도 칠순은 챙겨야지. 아들 이제 결혼한다는데 며느리까지 데려와서 동네 잔치도 하고 어른들한테 얼굴도 비추고 해야지. 아니야, 됐어. 무슨 그런 걸 하고 그러나. 나중에 우리끼리 밥이나 한 끼 먹자고. 김 씨는 결혼 준비로 한참 바쁠 아들에게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고 상견례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다시 답장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김 씨는 상견례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월 연말이 되어 김 씨의 생일이 되었고 별 다른 일은 없었지만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다리던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선우냐? 여보세요? 아니, 왜 말이 없어? 전화가 끊어졌나? 아들은 전화를 해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입을 열었는데 김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생일 축하 같은 용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 상견례에 아버지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제 상견례에 안 오셨으면 한다고요. 아니, 왜? 무슨 일인데? 김 씨는 당황스러운 감정을 숨기고 되물었죠. 하지만 김 씨의 질문에 아들은 대답 대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적당하게 잘 둘러댈 테니까 올라오실 필요 없어요. 오시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눈이 너무 많이 왔다거나 다른 핑계를 대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왜 오지 말라는 거냐? 아들은 한숨을 짧게 내쉬고는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안은 의사만 6명이에요. 저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신데.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제 밑바닥까지 다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도 오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그 뒤로는 서로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이미 집이나 결혼 문제도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실 일도 없으세요. 그렇다고 내가 예비 며느리나 사돈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시키라는 거냐? 그렇게 해주세요. 아들로서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 같은 날에 내려갈 생각도 없어요. 김 씨는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결혼할 집안 사람들에게 영원히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로서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에 뭐라 대답도 못하고 전화는 끊어지고 말았죠. 김 씨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고 옷장 안에 걸려있는 새로 맞춘 양복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며칠 동안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 아무 일 없이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의사 아들이 칠순을 맞아 김 씨를 데리고 여행이라도 간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김 씨를 부러워했지만 방 안에 홀로 누워있는 김 씨는 마치 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세상을 모두 잃은 것 같았어요. 결국 아들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김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혼자서는 한 번도 메어본 적 없는 넥타이를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다가 결국엔 양복 주머니에 구겨 넣어버렸죠. 김 씨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고 이대로 결혼식은 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 그걸 들어주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앞으로는 다신 아들을 만날 일이 없다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고 이대로 부자지간의 연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인생이 허무했어요. 과연 아들이 부탁을 들어주어 고맙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 씨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고작 이런 취급을 받기 위해 지난 시간 일만 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니 삶이 원통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결국 김 씨는 양복을 입은 그대로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무작정 아들의 결혼식장으로 찾아갔고 여기저기 물어가며 시간을 맞춰 도착했더니 예식장 입구에 아들이 멀끔하게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김 씨가 멀리서 아들을 발견했고 아들도 하객들에게 정신없이 인사를 하다가 김 씨를 발견하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장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잠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대로 달려와 김 씨를 데리고 예식장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어요? 제가 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너는 이제 부모가 망신스러운 거냐? 가만 보면 아버지가 저를 의사로 만드셨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했어요. 거지 같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대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너는 내가 하루에 생선을 몇 마리나 파는 줄 아니? 너가 그때 다녔던 학원비 과외비 벌려면 2,000원짜리 고등어를 몇 마리 팔았어야 하는 줄 알기나 해. 아버지, 원래 부모는 자식 위해서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시장에서 생선 팔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비린내가 싫어서 생선 못 먹어요. 제 인생에 도움될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발. 그 말이 김 씨에게는 아들을 마음속에서 영영 지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줬던 결혼자금 그거 다시 돌려줘라. 너는 그 돈 받을 자격이 없어. 김 씨의 말에 아들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푼돈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입금을 해드릴게요. 1분도 지나지 않아 김 씨의 통장에 그 돈이 그대로 입금되었고 아들은 핸드폰으로 이체 내역을 확인시켜 준 뒤에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김 씨 역시도 더 이상은 아들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결혼식도 보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아들 대신 1억 2천만 원의 돈을 손에 쥔 채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기분이 정말 비참하면서도 한편으론 속 시원한 마음도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김 씨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장에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장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김 씨가 이리저리 말을 하고 다닌 건 아니지만 시장 상인들도 더 이상은 김 씨 앞에서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렇게 또 3년의 시간이 지났고 김 씨는 예전보다 하얗게 센 머리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많이 익숙한 얼굴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결혼식 이후로 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게에 있는 작은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두고두고 속죄하며 살게요. 저 이혼했습니다. 아들이 이혼했다는 말에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들의 얼굴은 말이 아니게 상해 있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물끄러미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던 김 씨는 그저 돌아가라는 말만 아들에게 건넸어요. 때로는 자식이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 돌아가라. 김 씨의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눈물까지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이미 두 부자 사이를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죠. 몇 년 만에 아들의 생사를 확인했으니 김 씨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본인의 인생은 아들 없이 지금처럼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다시는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내고 김 씨는 저녁 늦은 퇴근길에 평소 자주 가던 순댓국 집에 들러 국밥과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마음이 편했고 딱 이 정도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면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식과 손주가 주는 기쁨은 없을지언정 더 이상 마음 다치는 일도 없을 테니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